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배임죄 등 경제 형벌 개선을 당부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죠. 이 대통령은 배임죄 남용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고 지적했지만 법무부의 연구 용역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기업들은 잇따른 상법 개정으로 인한 경영 위축을 우려하면서 배임죄를 풀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배임죄 폐지를 둘러싼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서강대 경영학과 김용진 교수 나오셨고요. 또 강남대 법행정세무학부 유주선 교수, 또 박현용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비상경제점검 TF회의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형벌 완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당시 이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에 경제형벌 합리화 TF도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임죄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제 가해지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에 대한 처벌 수위 같은 걸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늘 논란이 되고 있는 배임죄가 너무 가혹한 형벌이다. 특히 이제 기업인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되는 잣대에 따라서 뭐 툭하면 배임죄 적용이 다 되니까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하기 힘들다. 물론 반대하시는 입장도 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을 뭐 어떻게 보면 너무 기본적인 질문인데 지금의 배임죄가 그렇게 광범위하게 적용돼서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옥죄는 그런 형벌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네. 아무래도 이제 경영학과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좀 가혹하다고 보실 것 같기는 한데.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배임죄 정의가 타인의 사물을 맡은 자가 임무를 방기해서 피해를 입힌 거잖아요. 이 규정 자체가 너무나 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상법상 특별 배임죄 625의 배임죄도 있고, 형사법상의 일반 배임죄와 업무상 배임죄도 있고, 특정 경제가중처벌법의 배임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예컨대 형사상으로 들어가면 5년, 징역 5년에 1,500만 원, 징역 10년에 3,000만 원이에요. 이게 거의 더군다나 이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으로 가면 사형에 준하는 형벌이란 말이죠. 네. 아니,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해서 손해가 날 수도 있죠, 당연히. 판단을 해서 일을 했으면. 근데 그거를 이렇게까지 처벌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굉장히 과도한 우려들이, 그러니까 과도하다 형벌이 라는 우려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거죠. 네. 변호사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예. 뭐 사건도 많이 맡으실 것 같은데 배임죄와 관련해서. 네, 배임죄 관련된 사건들도 하고 있고 또 뭐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여러 번 이제 공동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이 광범위하다라는 그 판단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륙법계에 적용을 받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입법된 형법 조문을 적용하는 법체계입니다. 죄형 법정주의라는 원칙에 따라서 엄격하게 해석하고 엄격하게 적용을 합니다. 특정 사안이 형법 조문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쌓여온 연구나 판례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배임죄가 만능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배임죄에 대한 비판, 저는 비난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이유가 기업인들에 대한 적용만 폐지해달라는 겁니다. 그 요구가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근거도 빈약하다. 사실상 근거가 없다라고 보는데 법무부가 최근 배임죄 관련 1심 선고 판결 3,300건을 분석한 결과 네. 약 42%가 기업 임직원의 개인 비리,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재산 유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벌 총수 및 경영진의 배임 비중은 극소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벌 총수 및 경영진은 원래 이분들이 극소수만 계십니다.
극소수만 계시는데 그러나 이분들이 미치는 영향력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크다는 거죠. 그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 배임죄 개인 유형들이 아주 많은 절대 다수에 있는 유형들은 이미 기업과 관련돼 있다라는 것이 법무부 발표에서도 이미 나온다는 겁니다. 이 배임죄가 추상적이고 또 모호해서 소송이 남발된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뭐 예컨대 일본보다 배임죄 기소 건수가 30배 많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나 나라별 기업 문화가 다르다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주가 기업 돈을 쌈짓돈처럼 쓰는 이 잘못된 기업 문화가 여전하고 또 정경유착, 총수의 제왕적 독단적 경영, 부당 거래, 분식 회계, 불법 비자금 조성 이런 것들이 시장 질서를 근간을 위협하는 이제 명백한 반시장 행위이고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야말로 시장 질서를 살리는 정책적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런 네. 최전방에 배임죄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 변호사님 그 부분은 과거에 이제 우리가 경제 형벌이 많아진 이유가 국가가 직접 개입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 굉장히 큰 진전을 제도적 차원에서 이루었다. 상법 개정안이 들어가면서 1차, 2차 개정안이 들어가면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들어왔고 독립이사제가 도입이 됐고 집중투표제가 도입이 됐고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제가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대주주나 CEO와 독립적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이미 마련이 됐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독단적이고 불법적 행위들은 이사회 내에서 컨트롤이 가능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사회가 무력화돼 있고 형해화돼 있어서 어떠한 의사결정도 우리가 흔히 대주주라고 하는 뭐 오너라고 하는 잘못된 표현은 저는 더 이상 안 썼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대주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일으키는 전횡을 방어할 또는 견제할 도구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도구들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배임죄, 즉 정부가 또는 국가가 직접 기업의 행위에 개입을 해서 형사처벌하던 이걸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자. 이런 차원의 논의라고 보시는 게 더 좋고 물론 그 전에 판례를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 정서에 기업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인정을 해요. 하지만 기업은 그렇게 운영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선진화되려면 기업을 규율하는 행위 자체가 선진화돼야 되고 이게 좀 더 시스템적으로 되어야 한다. 제도적으로 되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이 배임죄 폐지 문제는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교수님 의견까지 듣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두 분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네. 일단 배임죄는 형법상에서는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륙법 체계는 다 이제 배임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상 배임죄는 우리나라도 뭐 인정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김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배임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다양한 이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형법상 배임죄 외에도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특별 배임죄를 또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에 가중에서 또 처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라든가 독일의 대륙법 체계는 이 배임죄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이 배임죄를 인정하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사기죄라든가 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륙법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엄격하게 이 배임죄를 인정하고 있는 국가가 프랑스인데 프랑스보다도 더 엄격하게 배임죄를 이 촘촘하게 처벌하고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고 또 이중으로 처벌하고 있는 규정 또 가중에서 처벌하고 있는 규정들을 본다면은 배임죄는 다시 한번 재정비할 필요는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변호사님, 예를 들어서 아까 50억 원 이상 이제 업무상 배임죄에 만약에 특경법이 가중되면 아까 이제 형법상 살인죄의 하한선과 같아지는. 그래서 아까 이제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이제 그 말씀을 법적으로 따져보면 그 얘기인 거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논란은 어때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도 우리 교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배임죄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이제 형법, 상법 그리고 이제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상법상 특별 배임은 사실상 사문화되었고요.
여기는 이제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상법의 특별 배임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럼 형법에 이제 배임죄가 있는데 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특경가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특경가법에도 배임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특경가법은 일반적으로 형법에 배임죄가 적용이 되고 그게 성립이 되었을 때 그 이득 금액, 피해 금액이 50억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5억 이상 50억 미만일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피해 금액 일정한 경우에 특경가법이 적용되는 거지, 어떤 한 행위에 대해서 형법도 적용되고 특경가법도 적용되는 중복되는 적용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도 이미 다 우리 흔히 말하는 교통정리가 다 된 사안이라 어떤 이 배임에 관련해서 가중처벌을 이중 적용을 한다거나 이중 처벌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은 조금 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셨으면 하고요. 네. 그리고 이 특경가법이 입법에 대한 경위를 살펴봐야 됩니다. 네. 이득액이 50억 이상의 사건은 일반적인 배임죄라고도 이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회사의 손해를 50억을 주려면 이미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분들이 할 수 있는 범죄가 우리 아니고요. 옛날 표현으로 좀 소위 재벌가 일어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그렇죠. 이쯤 사건이 되면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처벌은 솜방망이였고, 그리고 일반 형법의 그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5년 이하의 이득액이 50억이 넘어가는데 법정형은 5년 이하니까 이건 솜방망이다. 이렇게 처벌해서 안 된다라고 하여서 특경가법이 50억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이 된 겁니다. 오죽하면 국회에서 이렇게 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교를 하는 살인죄 부분입니다. 살인죄 최저형이 5년인데 왜 배임죄 50억 또 5년 이상이냐라는 부분, 생각을 달리 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살인죄의 최저형량이 5년 이상인 것은 문제 삼을 수 없는가? 사람이 죽었는데 고작 5년인가? 살인죄의 최저형량을 높여달라고 해야 되는 문제인 거지, 특경가법상에 50억 이상의 범죄가 5년 이상이다. 그리고 그게 살인죄와 같다. 그래서 특경가법이 살인죄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비교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는 말씀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일반적인 살인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거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이고, 그 신뢰를 중심으로 시장이 돌아가는, 신뢰를 깨는 행위는 살인에 버금가는 행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규율하는 체계가 꼭 형사법이어야 하는가는 다른 이슈다라는 거죠. 뭐 민사나 행정체계로 그렇습니다. 대체될 수 있다라는 충분히 거예요.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예를 보는 들면 거예요. 미국처럼 말이죠. 네, 네. 또 그런 면이 있기도 하지만은 저는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든가, 다시 말하면 배임죄를 인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기업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이사, 임원들의 어떤 책임을 면제해주는 어떤 방안을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영미법에서 온, 판례법에서 온 하나의 원리, 하나의 완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독일 같은 나라는 주식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을 두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다시 말한다면 배임죄에 대한 어떤 기업에서의 느껴지는 우려감, 어떤 그 위험,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실정법에 경영을 판단한 경우에는 임원들의 어떤 책임을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는 것이 네. 서로 그 균형을 맞추는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배임죄의 이슈가 아니고요. 최근에 상법 개정안에 들어온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게 배임죄와 연결이 되긴 하지만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서 규율을 하는 거거든요. 그 지금 말씀하신 이슈가.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배임죄가 없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다. 어차피 이사의 충실 의무가 있으니 그거를 예컨대 이사 충실 의무를 못했어라고 소송을 했을 경우 경영 판단의 원칙을 집어넣어야 내가 합리적으로 경영 판단을 했을 때 그 책임을 경영진에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이 선다는 거죠. 상법상에도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배임죄에 대한 처벌이나 잣대가 이제 폭넓고 해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좀 위축시키는 면이 있다. 그래서 배임죄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이제 뭐 근거로도 작용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차례의 상법 개정을 통해서 주주권익 강화 그리고 이사회를 통한 견제 장치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배임죄의 필요성이 더 줄었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을 맞습니다. 주셨잖아요. 네. 둘 다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사전에 필터링 체계인 거고 배임죄라는 거는 사전 필터링으로 안 됐고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나서 사후 체계, 사후 처벌 맞습니다. 규정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후 처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꼭 배임죄를 왜 그럼 없애야 되냐라는 거죠. 다 갖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영 판단의 원칙이 들어온 건데요. 배임죄가 본질적으로 사후 책임이란 말이죠. 네. 근데 경영을 하다 보면 경영 항상 리스크에 노출이 돼요. 내가 의사결정을 했는데 의사결정이 잘못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겁니다. 시장이 변하고 기술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지금 현재에서 가장 좋은 정보를 갖고 최고의 정보를 갖고 의사결정을 했는데 잘못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잘못됐다고 해서 그걸 배임으로 소송을 하면 누가 경영을 하냐는 거죠. 이 이슈가 지금 거기에 잠재돼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도 너무 일방적인 사례 아닌가 싶은데요. 나쁘게 악용될 수 있는 사례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온화한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신다니까. 대주주가 예를 들어서 부당한 계열사 지원을 한다라든지. 그렇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 인수합병 과정에서 뭐 부당한 합병 비율이 산정됐다라든지.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사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면 그렇죠. 재판에서 당연히.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죠. 재판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이사회 책임으로 가는 거예요. 이사회가 판단을 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사회 판단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회 기능을 독립성을 높여주고 전문성을 높여주는 구조를 상법을 만든 겁니다. 지금까지는 대주주가 전행을 했어요. 네. 그 전행을 견제하는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회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그걸 해라라는 거예요. 아예 집중투표제를 해서 소수주도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감사위원은 분리선출을 했단 말이죠. 이 구조를 만들어 놓고도 지금 사후 책임을 묻기 위한 배임죄를 가져가는 것은 네. 정합성이 없다. 법률적,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적 정합성이 없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김 교수님 말씀에 좀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그 회사법, 상법 개정을 1차와 2차에 걸쳐서, 그러니까 1차에 있어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집중투표 의무화를 이제 상법에 도입을 했고, 감사위원 분리선임도 확대를 했죠. 이거는 뭐냐면은 그 기업의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하겠다고 하는 어떤 이 결과가 법에서 명시적으로 도입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배임죄를 통해서 단죄를 물었는데 이제 상법에 들어온 이상은 배임죄를 폐지를 하든 개정을 하든 아니면 단서를 달든 이것은 어떤 방법의 문제인 것이지 지금 상태의 배임죄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문제를 그 배임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상법의 많은 부분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배임죄를 완화를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개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제 그냥 일반적인 상식에서 촘촘하게 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촘촘하게 둔다는 게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우리 배임죄도 상법상 특별 배임죄가 있고 일반 배임이 있고 업무상 배임이 있고 특정법상 배임이 있잖아요. 네. 굉장히 촘촘하게 지금 배임을 설계를 해놓은 거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기업 경영을 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장치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두고 또 상법도 개정을 했어요. 이거 얼마나 이 엄청난 그 촘촘한 망을 만들어낸 거냐. 배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이유는 우리는 기업하는 사람들 다 범죄자로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일단 제가 진행자라서 갑자기 제가 패널은 아닌데 제가 갑자기 수세에 몰린 것 같아요. 변호사님한테 갑자기 도움을 구해야 될 것 같은. 먼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부터 첫 번째로 하면 제도를 완벽하게 준비를 했으니 위법 행위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뭐 이사회 충실 의무도 있고 집중 투표제도 돼 있어서 이사회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그 이제 오너라는 표현을 안 좋아하시니까 대주주의 지배주주의 그런 정행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마련이 돼 있으니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서 투명성이 더 갖춰져 있다. 그렇다니까 이제 위법 행위는 이제 줄어들 것이다. 아니면 이제 근절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요게 대한 반론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제 우리 맞습니다. 공정거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정거래법은 해당 조문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을 때마다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도 읽다가 숨이 딸리는 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주어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맞아요. 우리가 우리 공룡 영어 공룡. 우리 이제 주어지옥이군요, 주어지옥. 영어 표현으로 이제 4형식 문장과 5형식 문장이 나오면 네. 그러면은 이제 목적어가 2개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문이 안 끝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한국어인데도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 법률이 바로 공정거래법이에요. 즉 공정거래법이 얼마나 촘촘하고 얼마나 세세하게 이 기업들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충분히 이사회든 누구든 그 일을 하면서 충분히 견제하고 이거 문제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그걸 해놔도 회피한 사례는 계속 나온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앵커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상법 개정은 지배 주주미 형해야 될 이사회에 대한 견제 장치일 뿐이지 이 위법 행위에 대한 부분을 처벌하거나 규제하거나 제재하는 그런 규정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배임죄가 지금 범주하고 있는 그 내용이 이제 우리 법무부 발표에 나온 것처럼 이 부동산 이중매매, 뭐 금융회사의 친인척 무담보 대출 또는 교회 입주자 대표회의, 뭐 기타 단체에 관련된 이익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일반 관련된 사안들도 모두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 생활에 전반에 밀접해 있는 범죄라는 것이 판결문 그 분석만으로도 이미 증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배임죄가 폐지라는 극단적 방법만이 답이냐? 이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배임죄를 폐지하자라는 분들의 주장은 이 배임죄가 포괄하고 있는 여러 사건들라는 그 현실을 외면하고 이 배임죄 중에 절대 다수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기업 임원들의 그런 개인 비리 이런 사건들을 하고 있는 또 현실도 부정하면서 기업들의 그 경영 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에 그것만 쏙 빼서 폐지를 하자라는 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법률 정합성을 말씀하셨는데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요구사항은 법으로 할 수가 없는 게 차라리 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는 하나의 특권을 만들어달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기업 영역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이 있고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불법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 충분히 인정을 해요. 근데 기업 영역으로만 일단 문제는 기업 영역으로 들어오면 가장 핵심적인 이 논지는 형사처벌에서 민사적 책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즉 우리가 기업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건 기업의 주가를 올리고 기업의 책임성을 투명하게 하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과거의 형사처벌을 중심으로 했던 것들을 이제는 민사적 책임으로 옮겨가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배임죄를 폐지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집단소송제를 조금 더 활성화를 한다든지 그리고 디스커버리제, 한국판 디스커버리제를 좀 더 강화한다든지. 왜냐하면 우리 증권 집단소송제가 도입이 됐지만 안 되는 이유가 그거 입증을 소송 당사자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불가능합니다. 이런 굉장히 다양한 조건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좀 더 완화하고 좀 더 이 소수주주나 또는 약자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게 이제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배임죄가 예컨대 사익 편취에 해당되는 부분들 되게 많죠.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어.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먼저 처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민사를 간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다 그렇게 답을 해요. 아니 형사가 먼저 확정이 돼야 민사를 가서 저기를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우리 국가 사무에 가중된 로드, 그러니까 부담을 주면서까지 요거를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민사로 해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은 이제 원칙을 조금 확정을 하자.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예를 들어 민사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뭐 행정적 제재, 과징금이 여기 해당되겠죠. 그렇죠. 과징금이나 뭐 과태료 그런 같은 것들로 거. 대체하자. 형사처벌 대신.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상 제가 배임죄가 반드시 폐지돼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데요. 배임죄 나름대로의 어떤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업인의 경우에는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영 전략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경영 전략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배임죄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기소를 하게 돼서 이제 재판을 네. 받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기소를 해서 배임죄로 기소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 나는 것은 무죄로 판결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경영 활동에 있어서 다른 영역이 아니고 경영 활동에 있어서 이 배임죄라고 하는 것이 효과적인 어떤 제재 방법이냐, 차라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과징금이라든가 아니면 행정명령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보다 더 좀 실효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용 회장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이제 합병 비율 가지고 사실 여기에도 배임죄가 적용이 됐잖아요. 물론 무죄 판결이 났죠. 근데 이제 무죄 판결 나기까지의 시간이 뭐 일단은 워낙 길게 걸렸잖아요. 그 사이에 사실 이재용 회장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지는 못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기업인들의 발목 잡기가 될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을 꼭 형사처벌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민사적인 책임이라든지 어떤 제재 방안들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변호사님? 반대?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대이고요. 이재용 사례 같이 이제 발목을 잡았다라는 그 부분은 우리가 그 사례의 원류부터 올라가야 됩니다. 사실은 이재용 그 회장이시죠. 회장은 자신의 경영 승계권 이제 경영권을 승계받기 위해서 네. 우리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뇌물 문제라든가 국정농단 사태까지 국정농단 거슬러 사태까지 올라가죠. 거슬러 올라가게 네. 되죠. 맞아요. 거기서 이제 합병 비율이 왜 이제 끝까지 문제가 되냐면 박근혜 국정농단의 문영표, 홍한선의 그 국민연금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합병 비율 잘못된 조작된 이 합병 비율을 찬성하는 결정적인 직권 남용 행위가 유죄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죄 판결받은 이 그 합병 비율에 대해서 쫓아가야죠.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유죄 판결 받고 다 감옥 갔다 오셨는데, 근데 이재용은 이제 그러면은 이건 재판 받지 않고 과징금 받고 돈으로 해결한다? 그 이재용한테 그게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뭐 이렇게 아까 뭐 이제 스크린하는 규정가 있다고 하지만 배임죄는 그 행동에 대한 처벌입니다. 네. 그런데 논의평이 다른 거예요. 논의평이 다른데 손해배상을 처벌한다? 우리 법감정이 맞느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대표적 범죄인데 이제 특경가법이라는 이 특별법까지 이제 입법하게 된 경위는 우리가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범죄 처벌들, 그 총수의 제왕적, 독단적, 그리고 불법적인 이 경영에 대한 부분을 처벌하는 그 법률이 부족했기 때문에 특경가법이 입법이 되고 그에 대한 처벌이 이제 엄격해진 거지 않습니까? 이게 맞다니까요. 그게 제가 박 변호사님의 논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다는 건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하지만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재용의 그 승계 문제에 관련돼서 제일제당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슈를 놓고 봤을 때 합병 비율 최근에 한화도 있고 LG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사례가. 자, 이게 이사회가 제 기능을 했더라면 저 결정이 나올 수 있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사가 독립적으로 이 합병 비율, 예컨대 합병을 당하는 회사에서 이건 안 돼. 우리 못 해.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합병 당하는 회사가. 합병 비율이 원래 1대 1.2인데 1대 0.3이 되면 이 합병 당하는 회사는 당연히 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회가. 근데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왜 반대를 못 하느냐? 좀 전에 말씀하신 공정거래법상 우리는 재벌 총수를 임명을 해요. 공정거래법 정부에서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사내이사도 아니고 사회이사도 아니고 등기이사가 아니에요. 의사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을 총수로 임명을 하고 그 일가 친척을 동일로 임명을 해서 니네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를 네가 책임져라고 동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아무 권한이 없는 자가 A라는 계열사의 사장을 임명을 해요. 이사회가 해야 될 일을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런 불법적인 일을 우리가 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회가 제대로 작동을 했더라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이 사회 작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면 당연히 여기는 이 사회 충실 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죠. 그것이 반드시 형사적 처벌이 아닐지라도 예를 들어 있잖아요. 저한테 예컨대 뭐 몇 조짜리 거래였어. 근데 저한테 3조를 내라 그래요, 누가. 너 이 사회 충실 의무를 못했으니까. 그럼 제가 감당이 가능할까요? 사실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형벌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처벌, 금전적 처벌이 훨씬 더 아픈 거예요. 그거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카테고리로 갖고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논의가 안 돼요. 이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 활동에서는 경제적, 금전적 처벌이 인적 처벌보다 훨씬 강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오늘도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 제가 머뭇된 거는 뭔가 말씀하시려고 그래가지고 잠깐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그 정부 여당이 지금 그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과징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으로 행정명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안은 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네, 과징금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과징금은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 미행 시 이제 행정청이 그 의무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정적 제재를 말합니다. 근데 행정법은 국가 공권력의 행사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 공권력 행사에 제한을 두고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권력으로 인해서 침해를 받은 국민을 구제하는 방안까지 규정하고 있는 게 행정법입니다. 행정법이라는 단일법은 없습니다. 단일법은 없고 이제 각각의 공권력들이 어떤 뭐 각자 부처들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처들이 어떤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법적 규정들을 다 포괄해서 망라해서 표현하는 게 행정법입니다. 그러니까 형법은 그러니까 배임죄는 근데 임무를 위배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인 거지 행정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형법상 그 법익을 침해한 개인에 대해서 과징금을 처벌한다는 거는 이미 여기서부터 우리 근거법부터 다르다. 잘못 우리가 단어를 남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네, 그 부분은 저 동의해요. 저는 네. 이 배임죄에 과징금을 가져가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그거는 개인의 이슈를 기업의 이슈로 치환을 하거나 또는 잘못된 그 국가 개입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드시 그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보면은 그 반드시 그렇게 배임죄를 가지고 처벌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합리적이고 기업 경영의 어떤 탄력성, 모험적인 투자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좀 방법을 좀 달리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네, 짧게만. 다른 질문이 짧게 하고 싶습니다. 이제 영미법에서는 배임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세요. 하지만 배임죄라는 죄목으로 처벌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표현하는 신임 위배, 너희가 갖고 있는 지위에 맞는 임무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죄명으로 어떻게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사기죄로 처벌해요. 사기죄로. 그러면 우리도 법률을 사기죄로 바꿔도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배임죄 폐지가 아닙니다.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배임죄 폐지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뭐 미국 법처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쨌거나 배임의 이름으로 아니라 이 임무 위배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 그게 사기가 됐든 횡령이 됐든 처벌을 하고 근데 미국처럼 경영 판단 원칙도 적용하고 싶다. 근데 여기는 이미 우리나라도 판례상 적용이 되고 있다. 우리 맞아요. 변호사들도 그 회사 측을 우리가 변호하게 되면 경영 판단 원칙에 대한 우리도 당연히 다 자료 받고 네. 변론 자료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도 결국은 다르지 않아요. 영미법이 다르지 않다. 근데 여기서 민사적으로 패러다임 바꾼다? 이거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영국도 하지 않고 어느 나라도 대륙법계도 하지 않는 그거를 우리나라만 굳이 그 민사적 패러다임을 바꿔서 이 형법상 임무 위배한 사람에게 돈으로 경제적으로 이걸 하겠다라는 부분이 이게 정말 체계가 맞느냐. 그 부분은 박 변호사님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범죄 행위가 있잖아요. 배임은 범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사후적 처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일을 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잘 안 됐거나 혹은 계획을 했으나 뭔가 실패를 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그거를 왜 처벌을 하냐 이거예요. 배임은 경영상 실패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임무 위배, 신입 위배에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게 경영상 임무 위배라고 보는 그렇죠. 거예요. 저는 그러면 표현을 거지. 이제는 배임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배임이라 하지 않고 그 미국 법대로 사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은 똑같이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의도적으로 고의가 명확해야 고의성 여부 판단에 있어서 이제 그동안은 너무 이제 폭넓게 적용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옥죄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너무 거고. 폭넓게 적용이 근데 서두이대 변호사님은 그런 것들이 이제 판례별로 다 잘 정리가 돼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부분도 있어요. 배임죄는 고의범만 처벌하지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로 손해를 입혔네라고 해서 처벌되는 배임죄는 없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래서요 배임죄로 검사가 기소를 해도 거의 90%가 무죄가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 고의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울 뿐더러 사실은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경영활동 옥죄다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의미인 거예요. 그게. 교수님 여기서 방송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네. 검사가 기소한 배임죄에서 90%가 무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요? 90%가 몇 유죄가 나오고요. 아, 그래요? 기사상으로 6% 무죄가 나오는 거 가지고 아니 배임죄는 거의 기소가 그- 잘못됐거나 남용됐다고 할 수는 없는 그 겁니다. 부분은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대부분 검사가 기소할 때 횡령 배임으로 기소를 해요. 배임은 떨어져 나고 횡령이 거의 90%가 유죄가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나중에 점검을 요거는 해보시죠. 네. 점검 한번 지금 해보시죠. 배임 무죄율 지금 그래서 6% 6.7%. 무죄율이 6.7%라는 얘기입니다. 다 무죄는 아니지만 이제 전체 형사 범죄와 비교했었을 때 이제 무죄율은 뭐 비교를 해보자면 조금 높은 편인 것이고, 저 통계는 저희가 차후에 다시 한번 또 네, 확인을 한번 확인을 해보는 해보죠.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말씀 다 마무리 못 하셨겠지만 다음 저희가 이슈가 있어서 오늘 배임죄 논의는 이 정도에서 가름을 하고, 아마 이제 이게 정치권에서 다시 또 이제 논의가 활발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재계가 반발했습니다. 일단 여당의 목소리 들어보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근본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3차 상법 개정의 골자인 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현재 기업들은 꽤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부담 느끼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사주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단 소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맞습니다. 대한 일단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먼저 들을까요? 이게 득보다 실이 클 거냐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어요. 저는 사실은 득보다 실보다 득이 크다라고 보는 득이 크다라고 입장이지만 법제화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3차 상법 개정의 취지에 반대하시는 거네요? 지금? 아니요, 취지는 동의하나 법 개정으로 가지를 말자. 근데 지금 개정하자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건 하지 말자는. 개정에 입장. 반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개정 안 하면 그게 또 어떻게 적용하나요? 그거는요, 거래소에서 기업들의 공시 구조를 만들 때도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자, 자사주를 매입하면 무슨 목적으로 매입을 했는지를 공시를 하고 네. 언제 처분할지 공시를 하고 네. 그게 안 됐을 때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공시를 명확하게 하면 돼요. 그 공시를 위반하면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너무나 당연히 있는 법적 그 절차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의 자사주가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건 전체 주주 구조가 있고 그 중에서 회사가 돈을 회사 내산- 돈으로 사는 주식이죠. 그 회사에서 네. 사는 주식인데 이 주식도 역시 전체 주주 구조가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용된 겁니다. 남용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를 또 팔아서 돈을 모아요. 그리고 회사가 써요. 그거는 지배주주가 다시 경영권을 강화하는 구조로 쓰이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관행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자사주 소각한다 그러니까 교환사채 막 발행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랬죠. 이거 아주 나쁜 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쓸 수는 있겠죠. 단기적으로 뭔가 목적이 있어서 우리 자사주를 매입해서 쓰겠다. 아니면 매입해서 우리가 잘하는 직원한테 뭐 스탁 옵션을 주든지 뭐 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쓸 수는 있겠으나 그거를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지배주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써왔기 때문에 법으로 가자라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네, 맞아요. 저 취지는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법으로 가야 될 문제가 아니고 다양한 공시제도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고치도록 하고 어차피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반응할 수 있도록 그거를 안 하는 못 지키는 기업이라면 주가가 떨어져야죠. 이렇게 시장이 스스로 작동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모든 걸 법으로 하지 말자 이런 의미입니다. 법으로 일단 도입이 되면 이제 강제잖아요. 강제죠. 일정 의무화죠. 기간 내에 이제 예, 예.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 부분은 코스피 5천하고 좀 연결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여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1차 상법 개정,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명시와 그다음에 2차 상법 개정, 그리고 코스피가 지금 4,800을 넘어서 네, 넘었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5천을 지금 눈앞에 보고 목도하고 있는데 만약에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을 하는 이것을 법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여당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 목표는 거의 뭐 도달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뭐 득실을 떠나서 자사주 의무화 소각은 아마 상법에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자사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 인수합병의 경우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스톡옵션이라든가 기업 분할 같은 경우에 자사주를 활용하는 어떤 방안이 유용하게 지금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공격법제는 열려져 있습니다. 근데 방어법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특히 이 차등의결권 같은 것은 특별법에 벤처기업법에 들어와 있지 상법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네. 유일하게 이 자사주를 통해서 이 기업 인수합병을 방어하고 있는데 이것마저 무너지게 된다면은 이전에 발생했던 SK 소버린 사태라든가 역시 삼성물산 엘리엇 사태 이런 것들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에 대한 방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장치를 갖지 않게 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사주 소각이라고 하는 것이 상법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여기에 상응하는 어떤 그 방어법제를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변호사님은 취지에 공감하시는지 이사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네, 당연히 적용이 빨리 개정이 됐었어야 될 부분인데 네. 이제 좀 늦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사주 마법이라는 멸칭이 붙을 만큼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주주 가치를 침해하는 그런 꼼수였습니다. 이 자사주 마법,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 의무는 이 자사주를 가지고 여러 경영적인 전략을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양한 경영 전략이라는 것이 아까 그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던 내용들인데 제 관점에서는 그 모든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인적 분할, 그러니까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뭐 어떤 분할 과정에서 이 분할을 해서 이제 그 신규 회사를 이제 만들었을 때 그때 같이 나오는 세트가 이제 현물 출자와 유상증자입니다. 네. 현물 이제 대주주가 이제 자기가 이제 신규 회사한테 가져가야 될 이 주식을 이제 기존 회사한테 현물 출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기존 이제 존속 회사라고 하죠. 존속 회사는 유상증자를 줌으로써 결국에는 우리 지배 주주는 자기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기존 종속 회사에 대한 그 지배권을 강화하고 그리고 존속 회사를 통해서 신규 회사에 대한 그 의결권도 강화하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는 이 마법 같은 일들. 맞아요. 이거는 경영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규제를 해야 돼. 예, 그거 정확히 맞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마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한 가지 우리 유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M&A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자사주를 많이 써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실은 경영권이라고 하는 법적 용어, 경영권은 법적 용어가 아니고요.
대주주 또는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해달라 이런 의미라서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즉 그 합병이라고 하는 공격을 받을 때 방어 수단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게.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자사주 소각을 법으로 가져가려면 차등의결권제를 도입을 하건 포이즌필이나 뭐 포이즌필을 차등의결권 가져가건 같은 거. 네. 요런 방어 장치들이 좀 있고 그 기간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게 저는 제게 요구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다양한 흔히 경영 전략이라고 했다가 경영 활동이라고 했다 이거는 무시를 해도 돼요. 네. 하면 안 되는 일이니까 예. 이건 아니고 단지 이제 M&A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겠다 소각이 된다면. 근데 지금 우리 상법 개정안은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고 있지를 않아서 그 부분 약간 우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차라리 어떤 그 공시라든지 하는 이 제도적 절차적 차원에서 보완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제가 네, 한마디만 붙여보겠습니다. 그 이제 부작용을 주장한 측의 이제 주요 논리가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다라는 말씀이시고, 말씀하셨다. 근데 경영 M&A에서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M&A를 하려는 사람 그 이제 세력들은 이제 주가가 이제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주가가 낮은 회사가 맞아요. 바로 먹잇감들입니다.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회사들, 주식들은 대부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는 그 지배주주들이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 주주들이 주가를 낮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부분은 뭐 이제 원활한 경영권 승계라든가 그다음에 적은 비용을 가지고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제가 이제 표현을 하기엔 꼼수를 쓰기 위해서 주가를 낮게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주가는 주가대로 낮게 유지하면서 경영권을 또 방어하려고 하니 그러니 이 자사주 마법 같은 꼼수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주가를 높이면 됩니다. 우리가 같이 이제 경제권 그 경제 수준으로 보고 있는 대마 수준으로까지 주주 환원율이라든가 주가만 높이더라도 지금 그 많은 분들이 경영권 방어에 필요하다 뭐 얘기했던 소버린 사태라든가 엘리엇 부분들 그 사람들 그 세력들을 방어할 수 있는 그 이미 그 토대가 마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도적 장치가 우리가 상법 개정안 1, 2차를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까지 완비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주주가 전횡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안 만들어지면, 즉 우리 독립이사제를 도입을 했잖아요. 일본이 2014년에 독립이사제를 도입을 하고 2015년에 스튜어십 코드를 도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 주가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이사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어요. 우리는 이사들한테 임무를 별로 안 줘요. 정관에 나온 거 말고. 근데 일본은 독립이사를 도입하면서 1번 회사의 그 코드 오브 컨덕트 가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의를 해라. 2번 장기 전략을 만들어. 왜 경영자들이 자꾸 단기 전략을 추구하니까 장기 전략을 만들어라. 3번 이해관계자의 이익, 뭐 주주뿐만이 아니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4번 승계 구도를 후계 구도를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후계 구도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아들, 창업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는 창업자의 딸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영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것들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사회를 강화한다는 의미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얘기는 그것까지 포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논의까지 나가고 있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회사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이자 거버넌스의 핵심인 이사회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요거를 좀 더 잘해야 우리 기업 구조가 좀 더 선진화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했던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사주 소각까지는 굳이 필요 없다라고 네. 보는 겁니다. 자,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돼. 이건 유 교수님께 먼저 짧게 이 시간이 저희가 다 됐습니다. 지금 이번 쿠팡 사태를 계기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한국형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정부도 의지를 밝혔죠. 우리는 지금 단체 소송이죠. 집단 소송이 아니죠. 어떻게 보십니까? 집단 소송 가능성. 기업들도 부담이 좀 있다고는 하는데 굉장히 큰 부담이죠.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필요하다라는 게 계속 드러나고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단 소송인데요.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은 증권에만 허용하죠. 예, 증권의 네. 영역에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의 어떤 특례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가스라든가 그때 있었죠.
환경의 문제라든가 노동의 문제라든가 소비재 이런 문제 또 정보 유출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필요성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는데 미국과 같은 어떤 그 집단 소송과 같은 효과를 얻는 범위까지 우리가 명시적으로 도입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제한을 두면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이 집단 소송을 도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다. 그냥 문을 크게 열어가지고 소비자의 효율적인 구제만을 요구하는 정책을 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 짧게. 예. 집단 소송 이제 도입 계속 얘기가 됐다가 또 가라앉고 이제 반복되고 있어요, 양상이.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인가? 일단 정부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요. 네, 이번에는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속한 단체에서도 이제 집단소송법 개정안, 제정안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요거 관련해서 불러주시면 더 재밌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고 싶고요. 이제 한국은 집단소송 포비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뭐 옵트아웃, 이제 옵트아웃이라는 게 뭐냐면 이탈 표시를 이탈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라는 의사 표시를 해야만이 이제 판결의 기판력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 피해자라고 하는 순간에 자동으로 이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 그러니까 참여율이 높고 실질적 구제가 피해 구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디스커버리 징벌적 손해배상을 갖춘 미국식 집단 소송이 도입되면 기업의 권리 위협받는다라고 하더나 이 OECD 38개 회원국 중에 35개국이 이미 금전 손해배상을 포함한 집단 구제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고요. 그걸 안 하고 있는 나라가 3나라 있는데 그게 대한민국, 튀르키예 그리고 스위스입니다. 이 스위스는 피해자가 그 소비자 단체한테 금전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실질적으로 구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미 해외 입법례가 충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네. 포비아를 늘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저희가 요 집단 소송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면서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자명해 보입니다. 기업들이 또 AI를 통한 혁신을 이뤄내면서 증시를 뜨겁게 달군 것도 자명해 보입니다. 또 한 번의 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혹시 정치적인 이유로 균형추를 잃어버릴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